강펀치 강용석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이재명이 그 상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뭐 이 하도 희망회로를 많이 돌려가지고, 네. 네, 뭐 워낙 그동안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이 내일 선고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뭐 말씀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만 얘기만 좀 하려 그러면 다 틀려 뭐 이러고 작작 좀 해라 뭐 이러고 소설 그만 써라 하도 그러시니까 조심스러운데 빠른 선고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좋은 사인이냐 안 좋은 사인이냐 두 가지로만 보고 하면 좋은 사인이죠. 아, 그래요. 네. 이 제가 만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상식적으로 선고를 대선 전에 한다면 내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대선 안 그랬으면 대선 이후에 할 거였으면 전원 합의체로 돌리지도 않고 그냥 놔뒀겠죠. 그렇죠. 그냥 놔두면 그냥 대선 이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대선 이후로 넘어가면 결론은 그냥 그 소부에서 뭐 박영재 대법관 속해 있는 그 소부에서 그냥 알아서 결론 내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상고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근데 이걸 전원 합의체로 했다는 것 자체는 미리 준비가 상당히 돼 있었다. 이 답변서가 오기만 기다렸다. 네. 답변서 도착하고 하루 만에 바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간에 어떤 기사가 떴었냐면 이 박영재, 오경미, 엄상필 뭐 이렇게 돼 있는 요 재판부로 배당이 되니까 그 이재명 쪽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는 기사가 잠깐 나섰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2시간만 그 부배당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나서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돌렸는데 그 2시간 사이에 무슨 기사 그 기피 신청 기사가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피 신청서를 내긴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든 재판을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했던 건 확실하다. 이재명 쪽에서는. 그런데 이재명 쪽의 그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고 또 심리를 2번을 거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 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재명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앞에 가보시면 그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촛불 행동 뭐 이런 단체들이 플랜카드를 엄청나게 붙여놨습니다. 뭐 선거에 개입하지 마라.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역사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간 을사오적도 만들었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민주당 쪽 이재명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뭐 파기 재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 가능하지만 제일 가능성이 많은 거는 만약에 그 유죄라고 하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제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심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참 또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네. 그 만약에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내일 내려진다면 그 자체가 갖는 정책 의미는 엄청난 거죠. 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엄청나지만 그 자체로서 또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든요. 파기 재판이 없다. 뭐 이렇게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파기 재판이 가장 많은 사건이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아하, 그런가요? 예, 네. 21세기 들어와서 천정배 사건과 김영선 사건에서 네. 김영선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있었는데 1심, 2심에서 김영선 의원이 다 무죄를 받았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으로 하면서 유죄로 해서 김영선 의원이 그때 날아갔었어요. 아하. 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천정배 의원 사건 제가 정확하게 연도랑 뭐 이건 기억 못하는데 천정배 의원 사건도 파기 재판으로 선거 아니야? 천정배는 확실하지 않다. 예. 천정배 의원 얘기는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는 얘기까지 있다고 하는데 확실치는 않은데 하여간 파기 재판이 가끔 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많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해서 그렇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라라는 건데 파기환송을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다. 차라리 상고 기각을 하고 아니면 파기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야지 파기환송을 한다는 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대선 전국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만일에 이재명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의 그 혼돈스러운 상황을
지금 이 탄핵 소추부터 시작해서 탄핵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상황하고 비등할 정도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네. 예. 그러면 만 이재명이 됐다고 치면 내각을 꾸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 파기자판 해가지고 보통 상고심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하. 예, 더 빠를 수도 있죠. 공직선거법이고 예. 결론이 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또 대법원에서 그걸 얼마나 갖고 있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네. 예. 일단은 뭐 워낙 그 사법부를 우리가 정상적인 판결을 하는 곳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상적인 법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이 그 법률 평론이 결과적으로 희망 고문으로 끝나버린 경우들이 많아서 네. 그래서 우리 강용석 변호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파기자판의 전례가 있고 네. 또 파기자판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그 선거법 재판의 취지에 맞게 대법원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하신 걸로 정리해 놓겠습니다. 뭐 쟁점 이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예. 이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하면 기존의 판례가 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전원합의체를 할 때는 보통은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경우가 기존의 그 대법원 판례를 바꿀 때 전원합의체 네. 판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들에 의해서 나와 있는 얘기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내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 개딸들이 바짝 쫄고 있다는 것은 팩트 같아요. 네. 예. 우리는 뭐 아이고 이제 희망 고문 받기 싫어. 네. 그래서 별로 아예 신경 쓰기도 싫다 이런 건데. 관심들 안 가지세요. 네. 근데 좌파들은 지금 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바짝 쫄아 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네. 쫄 수밖에 없는 게 안 네. 그랬으면 이렇게 오질 않거든요. 네, 선고기를 이렇게 빨리 잡을 수도 없고, 예. 후보 등록을 위해서 지금 선고기를 약간, 왜냐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상식적으로는 약간 좀 늦춰서 다음 주쯤 해도 되는 건데, 이걸 한 주를 더 땡겼다는 거는 5월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일 아닙니까? 그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를 교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하겠다 이거죠. 네, 후보 등록일 이후에는 못 하는 거고. 그래도 5월 7일에 해버리면 어차피 목요일에 선거하는 거니까요. 5월 8일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틀 남는데 그럼 민주당 보고 후보 정하지 말라는 취지. 만일에 파기 자판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5월 1일에 해서 파기 자판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해석인데 그렇게 하도 해석하다가 또 그러니까 그래요. 뭐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는 속보가 떴다 그러는데 확인해서 좀 주세요. 그리고 김문수하고 한아무개가 저 최종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준표 후보가 의외로 당심을 못 얻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론조사 그동안 나와 있는 결과들을 뭐 여론조사가 워낙 많으니까 네.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그냥 그 세 후보가 비슷비슷한 결과를 보였거든요. 네. 그럼 결국 이제 당심에서 그 후보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래도 한 35% 정도 당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 정도도 못 받은 게 아니냐.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보다 당에서 표가 덜 나온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지금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각 네. 캠프 쪽에서 얘기를 들어본 결과 지금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2등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3등을 했는데 네. 이 표 차이가 이 김문수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는 기대했던 수준이었는데 홍준표 네. 후보가 너무 당심에서 표가 안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그 월요일 날 저녁에 10시에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당 네. 투표가 그 어제 아침에 홍준표 후보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 글 올리는 걸 내용을 보면 패배를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여러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하는 것이 패배를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당심에서 인기를 못 얻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안 됐던 건데 이번에도 역시 당에서 인기를 못 얻었다. 심지어는 영남 쪽에서도 의외로 표가 안 나왔다. 영남 당원들한테도 그렇게 짐작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렸는데 지금 검찰이 이거 좀 보시죠. 네. 그 서초동의 윤석열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그 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지금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게 사실은 검찰이 네. 이 탄핵 이후에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줬죠.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선고가 난 이후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던 것처럼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내란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고 한번 내란 우두머리죄로 영장이 나갔다가 네. 기각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내란 쪽으로는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공천 관련 사건 뭐 이렇게 자잘한 사건들 몇 개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별건으로 이제 네. 윤석열 죽이기를 시작했다? 시작했다라고 봐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압수수색이 집행 중이라고 하는 속보만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강영석 변호사 말씀은 내란으로는 아마 형사 처벌을 몰고 가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네. 뭔가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서 뭐 온갖 거를 다 털어서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별건의 별건까지도 갈 가능성이 많다. 네. 그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네.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건진법사는 상당히 그래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네, 명태균도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태고 네, 네. 또 하나 저것까지 지금 오늘은 경찰이 그 예화랑, 뭐 예화랑에 일종의 캠프 비슷한 게 차려져 있었다라는 얘기가 대선 때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예화랑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간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나왔던 모든 얘기들을 다 경찰 검찰이 알겠습니다. 털고 있다. 네. 제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뭐 지금 논평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정치적으로는 딱 한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윤석열 또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그 전 과정을 보면 사실은 윤석열 죽이겠다고 달려들면서 윤석열이 부활하고 지금의 윤석열까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록 그 퇴임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것들이 마음대로 막 영장 받아서 뒤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작스럽게 지금 윤석열 죽이기에 나서지만 네. 또 김건희 죽이기에 나서지만 이럴수록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더 당당하게 부활할 거다. 네. 더 강력한 국민적 지지가 모일 거다. 전 사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문제 좀 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내일이나 모레 그 출마를 이제 사실상 그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여러저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논평하기는 원희룡 세력이나 나경원 세력이나 뭐 오세훈 세력들이 어쨌든 지금 한덕수 네. 권한대행과 함께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하버드대 동문 네. 뭐 이준석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강영석 변호사하고도 그런 면에서 한덕수 대행하고 좀 각별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저는 그 하버드대 이제 총동창회가 있거든요. 네. 각 대학원별 로스쿨 동창회, 케네디 스쿨 동창회, 네. 뭐 비즈니스 스쿨 동창회가 따로 있지만 이 전체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단과대별 동창회가 네, 있고 그 전체 동창회가 전체, 있어요. 전체 대학교 동창회가 동창회가 있고 네, 그 이제 학부 동창회나 하버드 야드 동창회라고 하고 그 나머지 동창회들은 그런 식으로 스쿨별 이름을 붙여서 동창회가 있는데 전체 동창회가 하버드 클럽 오브 코리아라고 해서 이 동창회가 있는데 네. 이 총동창회 제가 총무를 한 6년간 하면서 그때 이제 하버드 동창회장이면 서로 하려고 그럴 것 같지만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버드 나오신 분들은 그 남들이 다 하버드 나와서 다 알아주기 때문에 굳이 동창회장 안 해도 뭐 나을 게 없어요. 근데 동창회장 하면 예. 1년에 그래도 한 1,000, 2,000 내야 되거든요. 그거 내가면서까지 굳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총무를 맡았는데 네. 총무는 이제 총무 라인으로 이제 넘어오고 젊은 나이에서 이제 회장은 회장 라인으로 넘어가는데 회장 하셨던 분이 회장을 그만두면서 다음 회장을 찜을 못 해놓고 그냥 관둬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총무 회장 하실 분을 찾아 돌아다녔는데 네. 그때 아무도 안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마침 부총리 하고 계셨던 그 한덕수 부총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총동창 회장쯤 되면 하버드에서 그래도 좀 오래 있어야 되거든요. 로스쿨은 기껏해야 뭐 이제 그 LLM이니까 1년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를 4년 나왔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석사나 박사를 하면 4, 5년 있으니까 그 정도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룰이 있어서 그 한덕수 부총리는 보니까 경제학 석사에 경제학 박사 거의 한 4, 5년간을 하버드에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다라고 쫓아가지고 읍소를 해서 네. 정말 돈 많이 안 내셔도 되니까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2년간 회장으로 모셨던 적이 있는데 네. 그 2년 딱 하고는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진우 의원한테 또 쫓아가서 해달라고 했는데 박진우 의원은 뭐 서스럼 없이 뭐 좋다고. 정치인이니까. 네, 정치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2년간 뭐 그때 뭐 자주 뵀죠. 자주 뵈고 그러면서 뭐 나름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잘 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러면 강용석이 보는 한독수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글쎄요, 지금 이 자유우파 보수 정권에서는 보기 힘든 자유우파 보수 정권의 후보들은 역대 후보들이 대개 다 강성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육식남 초식남 개념으로만 분류했을 때 육식남이죠. 다 대부분 딱 보면 뭐 맹수가 생각이 나는 그런 인상이잖아요. 대부분 뭐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 근데 오히려 이 이재명은 이렇게 관상으로 따지면 약간 살쾡이나 퓨마 뭐 이런 쪽에 고양이과 맹수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면 저는 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우파 정권에서 보기 힘든 초식남 이미지다. 약간 이제 뭐 엘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대형 사슴류 있잖아요. 술록 뭐 이런 류의 그래, 대형 그래. 사슴류 그런 그 인상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제 그 무리를 이끄는 숫사슴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굉장히 좀 기존의 우파 후보들과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다. 네. 저는 그 김문수 후보를 약간 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예, 그 한덕수 후보는 약간 거대한 숫사슴 뭐 이런 이미지다. 눈빛이 일단 약간 사슴 눈망울처럼 약간 초롱초롱하고 맑고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예, 70대 중반이신데, 예, 되게 이제 좀 연세가 들면 눈빛이 약간 탁해지는데, 아니, 굉장히 맑아요. 예, 굉장히 맑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삿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한테 이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어필하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우파 후보들이 가장 취약한 게 20, 30대 여성들 표인데 20, 30대 여성들한테서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질문에 그럼 저 이준석이도 하버드 동문입니까? 질문. 총무하셨다니까. 네네네. 예. 뭐 이준석이 하버드 그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외국 대학은 졸업 앨범이 있거나 네. 아니면 같이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과 같이 하버드를 다녔다고 하는 학부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하버드 어쩌고 논란에 대해서도 아니 다닌 것도 맞고 졸업한 것도 분명히 맞는데 이 친구는 전공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해놓고는 자꾸 경제학을 한 것처럼 뻥을 치는 게 문제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하버드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더블 메이저가 없습니다. 복수 전공이 없어요. 하버드 프린스턴은 원래 없는데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생겼는데 이준석이 다닐 때 분명히 더블 메이저가 없었는데 본인이 마치 복수 전공한 것처럼 늘 전공을 경제학과 컴퓨터 사이언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과입니다. 하버드 경제학과는 그야말로 그 뭐 전 세계 최고의
학부. 그러니까 이과 문과로 달라지는 거네. 네, 이과 문과 하버드는 원래 이과가 거의 그러니까 이과에서도 자연대 말고 공대는 없거든요, 원래. 옆에 바로 MIT가 있기 때문에 공대가 없는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이제 공대 공학과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그래서 이준석 그러니까 그 컴퓨터 사이언스는 하버드가 대부분 모든 전공이 랭킹에서 1, 2위권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20위권입니다. 네. 그래서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나왔다 이렇게 어디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전공이에요. 그렇죠. 네. 예, 대학은 좋지만 과가 네. 경쟁력이 떨어지는 실제로 그런 대학들이 많이 있죠, 한국에도.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대 농대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까 우리 강영숙 변호사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이제 큰 사슴이라고 비유를 했더니 그저 하이에나 같은 이재명이한테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들 하시는데 네.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를 설명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는 이제 그 맹수들 중에서 제일 사납다고 하는 게 고양이과 동물이고 뭐 굳이 따지면 사자나 호랑이일 텐데 네. 사자나 호랑이가 쪽도 못 쓰는 게 코끼리예요. 네. 코끼리 하마한테 쪽도 못 쓴다고 알려져 코끼리하고 있습니다. 하마한테는 쪽도 네. 못 쓰죠. 네. 예, 하마가 그렇게 무섭잖아요. 네. 실제로 전 세계에서 성질이 제일 난폭한 걸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그 동물이 하마입니다. 하마. 네. 악어보다 하마가 훨씬 더 위험한 하마가 훨씬 걸로. 위험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그냥 뒤뚱뒤뚱 하는 것 같지만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시속 50km까지 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초식 동물에 대해서 초식 나온 그러면 갖는 이미지 때문에 잘 네. 몰라서 그런데 엘크 그것도 이 큰 게 그도 천적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게 보통 큰 소보다도 더 커요. 네. 예, 그래서 뿔이 워낙 강력하고 그래서 거기 엘크 사는 동네에서 그 최고 맹수는 늑대인데 네. 늑대가 때로 달려들어도 네. 순놈 엘크는 못 당한다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 이미지가 그렇다는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그렇다고 뭐 이재명이랑 진짜 물고 뜯고 싸울 일은 아니니까. 네. 자, 마무리 한 말씀 들을까요? 예. 네. 저는 뭐 하여간 내일 대법원 재판에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문수 한동훈 경선에서 아름다운 승자가 나오고 또 한덕수 후보와 또 빅텐트 여기에서 또 좀 응집력, 결합력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새로운 후보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내면 충분히 이재명과 해볼 만하다. 이재명은 지금이 가장 최고조인데 앞으로 올라갈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뭐 윤여준 뭐 이런 뭐 권오을 이런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는 권오리가 아직도 권오을 대구 경북 뭐 선대위원장을 맡았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 저랑 대학교 동기잖아요. 네. 예? 안동이라서 아마 은퇴한 지가 네. 언젠데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은 뭐 굉장히 책사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윤여준 장관이 맡았던 대표적인 선거가 97년, 2002년 이해창 대선입니다. 제가 붙여준 별명이 있어요. 네, 두 번 다 졌잖아요. 네, 전패 책사라고. 네. 아니 이긴 적이 없어 이 사람. 아니 그리고 윤여준 장관이 하는 얘기는 맨날 똑같은 중도 공약인데. 네. 그놈의 중도 공략 가지고 백날 공략해도 안 돼요. 그러더니 저쪽 그동안 오른쪽에서 계속 왼쪽을 공략하는 거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을 공략하는 거 맡았는데 그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근데 그게 사람들 속여먹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왼쪽하고 오른쪽이 팽팽하니까 가운데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거 다들 거품입니다. 예. 네. 이거 저는 사실 뭐 진짜 갑자기 이 시체가 관뚜껑 열고 일어서서 나오나 싶을 정도의 그 정말 곰팡내 나는 사람들 30년 전, 20년 전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네. 주위에 쫙 쫙 모여요. 그렇잖아요, 지금. 야, 이게 뭐지 싶은 거야. 박지원, 정동영. 자, 우리 강펀치 강현수 변호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